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이 된 남자입니다.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어요. 일도 하고 집에서 취미 생활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여기서 한번 말해볼까 해요. 저는 28살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아내가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카페에서 아내를 보자마자 바로 가서 제가 먼저 대시를 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거절을 하며 싫어했죠. 그런데 제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니까 사귀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사귀면 사귈수록 너무 좋아졌어요. 남들은 오래 사귀면 권태기가 온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사귀었지만 권태기는 전혀 오지 않았죠. 그때 저도 나이가 이제 30살이 넘어가고 집안에서는 결혼을 부추겨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아내는 고맙게도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아내는 승무원이었고 저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죠. 돈은 잘 못 벌지만 어릴 때부터 수입의 대부분은 저축을 하고 살았어서 모아둔 돈이 또래보다는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는 모아둔 돈이 전혀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소비를 하는 걸로 풀기 때문에 항상 쇼핑을 했고 월급 받으면 대부분을 다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하는데 다 써버렸죠. 그래도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아내의 그런 모습도 예뻐 보였답니다. 제가 더 많이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첫 트러블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대출을 받아도 부족했죠. 대부분 남자가 집을 사고 여자가 혼수를 사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조금 보태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아내는 모아둔 돈이 전혀 없어서 혼수를 장만할 여력이 없었죠. 그때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려가며 겨우 혼수를 장만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는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내 돈 써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못 채울 만큼 쇼핑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이건 어때? 이 가방 신상인데 너무 예쁘지?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도 한 번도 제 물건을 사준 적이 없었죠. 그래도 승무원은 저보다 돈을 더 잘 벌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내는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쇼핑을 하지 않았죠. 아내는 일주일 중에 많게는 4일은 비행을 한다고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처음엔 너무 외로웠고 이게 신혼부부의 생활이 맞나 싶었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것 또한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을 확인하니 제가 모르는 카드사에서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저는 다른 집 우편물이 저희 집에 잘못 들어왔나 싶어 확인해보니 저희 집 것이 맞았죠.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 가입을 한 기억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카드값이 자그마치 3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큰 돈을 한 달 동안 쓴 기억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의심스러웠죠. 우편을 확인하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비행 중이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백화점, 쇼핑몰 등등 전부 다 아내가 쇼핑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왔던 곳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다 갚아 나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아내가 전화가 왔고 왜 전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카드 뭐야? 카드값이 300만 원이나 나왔어. 아, 그래? 내가 이번 달에 쇼핑을 좀 거하게 했나 봐. 미안. 근데 여보, 갚아 나갈 수 있잖아. 저는 뻔뻔한 아내의 모습에 화가 더 났어요. 내가 네 카드값 갚아주는 사람이냐? 그리고 왜 명의를 내 걸로 신청해? 난 절대 안 갚을 거니까 네가 다 갚아. 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죠. 저는 정말로 카드값을 갚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스스로 갚아 나가야 나중에 이렇게 과소비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민수 고객님 맞죠? 지난달 카드값을 아직 지불하지 않으셔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했죠. 결국 아내는 300만 원 중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카드값을 제가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래 들여놨던 적금을 깨서 지불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여보, 내가 카드값 내라고 했잖아. 왜 안 냈어? 라고 물었어요. 내가 300만 원이 당장 어딨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보한테 연락 왔어?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어릴 때부터 들였던 적금 깨서 냈다. 봐, 결국엔 이렇게 방법이 다 있었으면서 호들갑은. 그럼 된 거지? 저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아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잠을 4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몸도 너무 힘들고 지쳤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옆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의 쇼핑 중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둘 중에 뭐 살까? 돈이 어디서 나서 자꾸 산다는 거야.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또 내 명의로 카드 만들고 사려고? 왜 내 걸로 만드는 거야? 네 걸로 만들어. 난 진작에 했지. 근데 이제 나 신용불량자 돼서 카드를 안 만들어주더라.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내가 신용불량자라니. 월급인 정해져 있는데 아내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저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몰래 아내의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를 제 계좌로 바꾸고 아내가 돈을 쓸 수 없게 했습니다. 아내한테 예전에 주었던 카드도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바꾸어 한정된 돈만 쓰게 했죠. 카드를 건네주면서 여보, 앞으로 이 카드 쓰면 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체크카드 아니야? 이제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사고 싶은 건 다 사. 그리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돈 차곡차곡 모으고. 당신 미쳤어? 내가 용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나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지금 그 말 다 거짓말이야? 나 그럼 사기 결혼 당한 거니? 난 그때까진 당신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여잔 줄 모르고 한 말이야. 한동안은 이렇게 용돈 줄 테니까 조금 나아지면 신용카드 줄게. 아내는 나중에 카드를 돌려준다고 하니 다시 조용해졌죠. 그런데 그날부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릇이나 커피포트처럼 작은 것들이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TV와 제 옷장에 있던 옷들도 없어지더군요. 여보, 나 여기 있던 검정색 니트 못 봤어? 내가 어떻게 알아. 잘 찾아봐. 그러면 내 패딩은? 그건 진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나도 몰라, 여보. 처음에는 옷을 제가 못 찾은 줄 알았죠. 그런데 정비소에서 일을 하던 도중 손님께서 제 패딩과 똑같은 패딩을 입고 있는 겁니다. 패딩이 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수선을 한 자국이 있어서 제 것이 확실했죠. 그래서 손님한테 손님, 이 패딩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예뻐서요. 라고 하니까 이거 중고장터에서 샀어요. 나름 싸게 샀어요. 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내는 제가 주는 용돈으로는 자기의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 집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다 팔았어요. 그 중에 제 패딩도 있었고요. 중고장터에서의 아내는 유명했어요.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팔아서 유명한 판매자였죠. 그런데 웃긴 건 자기 옷이나 가방들은 팔지 않았고 제 물건과 집안 물건만 팔았어요. 자기 물건은 아깝고 제 물건은 아깝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어플로 물건을 사고 싶다며 익명으로 채팅을 보냈고 아내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죠. 그 물건은 제 노트북이었거든요. 정말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인데 너무 저렴하게 팔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6시까지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6시에 약속 장소에 가서 노트북을 들고 있는 아내를 보자마자 여보, 여기서 뭐해? 아내는 당황을 하며 여보가 여긴 웬일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노트북 산다고 한 사람 나였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뭐? 그럼 여보 나 속인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이러는 이유 모르겠어? 당신이 주는 용돈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물건 팔아서 돈 벌어서 당당하게 백 산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뭔 상관? 당신이 노트북 나한테 판다고 허락받고 팔았어? 아니잖아. 이거 엄연히 절도야. 저는 아내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빼앗으려고 했고 아내는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노트북이 땅으로 떨어져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복구도 못하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아내 탓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팔겠어. 여보, 내 승무원 친구들은 전부 다 명품 백에 명품 화장품에 전부 다 화려하게 하고 다녀. 남편이 다 좋은 직장에 다녀서 해준다더라. 그런데 나는 여보한테 쥐꼬리만한 용돈 받으면서 살아야 돼?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돈 못 버는 남자랑은 못 살겠어. 저는 아내가 자기 친구랑 비교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미안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탓을 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결혼 전에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못 지켰네. 미안해. 아내는 제 사과에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화해를 했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아내가 씻고 있는 동안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려 우연히 보았죠.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해 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시에 다른 남자와의 데이트 약속이라니. 그것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였어요. 그때 아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에 당황하며 얼른 휴대폰을 가져갔죠.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봐? 너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왜? 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고 다니든 무슨 상관인데? 너 승무원은? 너 2시면 일하고 있을 시간이잖아. 승무원? 퇴직금 많이 주길래 진작에 관뒀지. 그리고 이 남자가 너보다 훨씬 부자야.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척척 사주고 용돈도 아낌없이 쓰라고 준다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뺨을 내리쳤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 젊음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늙으면 이 할아버지 뻘인 작자가 널 찾아줄 것 같아? 왜 때려? 그리고 여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뺨을 때려? 당신 이거 내가 고소할 거야. 당신은 그냥 용돈벌이로 만난 거야. 가끔씩 정말 돈이 급할 때 여보한테 돈 좀 빌리려고 여보가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너랑 사귀어 준 거라고. 주제 파악이 안 돼? 나 이제 너랑 못 살아. 이혼해. 이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내는 바로 대충 짐을 챙기고 집 밖으로 나갔죠.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청구하기로 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그런데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데 자기도 자기 잘못을 아는지 연락을 도무지 받지 않았죠.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오지 않는다면서요. 경찰은 혹시나 아내를 찾으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이민수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내 찾으셨나요? 네, 찾긴 찾았는데 경찰서로 지금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고 저는 얼른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민수님, 죄송해요. 아내분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네? 도대체 왜요?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면서도 돈이 부족했는지 사채까지 썼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돈을 못 갚은 것은 물론이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아서 결국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크게 불어나게 되었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아내를 찾아가서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화병을 얻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다고 해요. 아내는 결국 돈 때문에 죽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저와 아내는 아직 정식적인 이혼관계가 아니어서 아내가 진 빚들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 법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아내가 진 빚은 아내의 부모님에게 간다고 합니다. 처가댁 식구들이 불쌍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아내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아내의 영정사진 속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몇 달 뒤 휴가가 생겨서 집으로 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처가댁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졌던 빚이 무려 3억이나 된다고 해요. 그 빚의 액수를 보고 장인어른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당장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장모님 혼자 돈을 벌어야죠. 3억이면 두 분이서 평생 벌어도 부족한 돈인데 병원비까지 있으니 저는 너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극구 반대했지만 저는 아내가 미웠지 장모님 장인어른은 좋아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장모님을 만나서 돈 봉투를 전해드렸어요. 저는 정비소 있는 지역이 신도시로 발전을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저희 지역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월급도 올라서 경제적으로 넉넉했죠. 장모님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자네가 우리 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도로 가져가게. 나는 절대 못 받아. 장모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 수술하고 괜찮아지시면 갚으셔야 해요. 결국 장모님은 고민하시다가 제가 준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아내의 돈도 갚아 나가시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안 갚으면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며 그건 안 된다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죠. 저는 너무 안타까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요. 아내가 빌린 돈을 제가 갖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고 있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저를 배신하니까 제가 좋아해도 함부로 대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